닦아줘. 여보, 발도 좀 닦아줘. 뭐든지 알아서 잘 하던 아내가 감정 기복이 없던 아내가 변했다. 치매 의심받기 전에 지금 대비하세요. 라이나 더 든든한 간병비 치매보험. 초기 단계인 경증 치매부터 확실히 보장해 드립니다. 게다가 중증 치매는 매월 간병비를 평생 보장. 지병이나 가족력이 있어도 심사를 통해 가입 가능. 와, 치매보험 이거 하나면 든든하겠네요.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1566-7963.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체결할 경우 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그거 있잖아. 왜 저거 했을 때 그거 해서 그거 할 때 다 주고 다 좋아했잖아. 그거 말이 잘 통하던 어디 있어? 남편이 저거 말이야. 그거 여간에선 화도 안 내던 남편이 여보 나와봐. 옳은 결정만 하던 남편이 여보. 변했다. 치매 의심받기 전에 지금 대비하세요. 치매는 완치가 힘든 병이니까 보장 기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라이나 더 든든한 간병비 치매 보험은 중증 치매 생활 간병비를 살아생전 평생 보장해 드립니다. 게다가 진단금은 초기 단계인 경증 치매부터 보장. 치매보험 처음부터 든든하게. 최대 75세까지 가입 가능하니 지금 전화 주세요. 1566-7963.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체결할 경우 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이 법무부 간부들이 검찰의 윤석열 총장을 뺀 수사팀을 꾸리자고 제안한 것 파문이 큽니다. 조국 장관은 오늘 몰랐다고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이 정부 여당에 윤석열 패싱 의중이 있는 건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을 기다립니다. 뉴스탑10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실시간으로 소개도 하고 질문도 해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잠시 뒤 바로 돌아옵니다. 가을엔 싱싱한 대하도 좋지만 꼭꼭 씹어 가장 맛있는 건 소소한 집밥. 잇몸이 좋아지니까 더 맛있죠. 꼭꼭 씹으면 다 맛집이야. 맞습니다. 꼭꼭 씹는 행복. 인사돌 플러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 당연한 공기, 당연한 흙, 당연한 별, 당연한 내일이란 없다. 그래서 누군가는 내일의 에너지를, 내일의 기술을, 내일의 가능성을 이어가야 한다. 오늘이 오늘에서 멈추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내일, 한화. 가족여행 가신다고요? 호텔 예약하셔야죠. 트리바고에서 여행지와 날짜, 그리고 필터를 선택. 수많은 웹사이트의 호텔 요금을 트리바고가 한눈에 비교 검색해주니까 이거지. 호텔 트리바고. 예, 오늘도 뉴스탑10이 자랑하는 뉴스 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포착하였습니다. 추가적인 재원은 정밀 분석 중에 이번에 뭔가 2% 빠진 느낌이거든요. 확인 중, 조사 중, 자꾸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중중중 라임 타는 느낌이거든요. 소리형 방사포 시험 사격은 시험 사격 목적에 완전 부합되었으며 무기체계 완성의 다음 단계 방향을 뚜렷이 결정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 어제 뉴스탑10 첫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렸던 이 북한이 쏘아올린 2발의 미상의 발사체,
그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초대형 방사포였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군 당국의 발표도 그렇고 북한의 보도도 그렇고 석연치가 않습니다. 먼저 어제 있었던 국방부의 발표 내용 다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북한이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쪽 방향으로 발사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2발을 포착하였습니다. 최대 비행거리는 약 330km로 탐지하였으며 추가적인 재원은 한미 정보당국에서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뭔가 2% 빠진 느낌이거든요. 뭐 얘기해 주시기 어려운 거예요. 확인 중, 조사 중, 조사 중. 자꾸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중중중 라임 타는 느낌이거든요. 좀 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신윤균 대표님 화면 같이 보시죠. 네. 이 초대형 방사포의 구멍이 3개 뚫려 있는 건 분명히 3발을 쏜 흔적이 있는데 국방부는 2발이라고 하고 있다. 국방부의 정보력이 또 틀린 겁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이 초대형 방사포가 지금 그 뒷부분도 마개가 다 떨어져서 지금 3개가 비어 있고요. 그리고 앞부분도 지금 빨간색 저게 뚜껑이거든요. 예. 지금 여기 사진에는 저 빨간색 하나만 보이는데 최초에 발사하기 전에 뚜껑이 4개가 다 닫혀 있었어요. 그렇다는 것은 로켓이 튀어나갔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방부는 분명히 2발을 발견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뭔가 잘못 봤든지 잘못 분석했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면 이것 자체가 지소미아 영향도 있는 건지 혹은 만약에 정말 북한이 이 발사 자체를 불반탄으로 내륙에 떨어졌다면 북한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건 없었는지 이 2가지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첫째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그 취재를 한 것이 일단 우리 해군의 이지싸움 나갔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우리 군은 이 북한이 이 초대형 방사포를 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해군의 이지싸움이 대기를 하고 있었고 만약에 이지싸움이 대기를 하고 있었다면 그린파인 레이더도 작동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 또 하늘에는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까지도 작전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게 육해공에서 다 감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3발을 쐈는데 2발만 봤다. 이것은 우리의 탐지 능력이 예를 들어서 2발 쐈는데 한 발은 먼저 시험 사격을 하고 두 번째는 2발을 연속 사격을 이제 했는데 그 중에 한 발이 추락을 했던지 아니면 너무 가까이 근접해서 이렇게 로켓이니까 쏴서 그것을 하나의 물체로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라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 하더라도 우리의 탐지 능력이 굉장히 부족했다. 예. 결국 미국이 정보를 제대로 주지 않고 있고 한미일 정보 공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완전히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지소미아 파기 이후로 첫 번째 북한의 도발에서 지금 알 수가 있었고 두 번째 질문이 이제 이게 그럼 인명 피해 없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륙에 떨어졌다면.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일단 폭약이 장착되어 있지 않은 훈련탄입니다. 훈련탄이라는 것은 떨어져도 폭발은 하지 않아요. 아, 시험 발사기 때문에. 그렇죠. 예, 당연히 여기에는 폭약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게 민가나 사람이 있는 곳에 떨어졌다면 당연히 뭐 어마어마하게 10m가 넘는 쇳덩이가 떨어지니까 인명피해가 있겠죠. 그러나 다행스럽게 사람이 없는 곳에 떨어졌다면 또 인근에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없는 옆에다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것은 폭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적죠. 자, 그래서일까요? 북한 보도 어디에도 그동안 정말 자신만만하게 성공 이렇게 외쳤던 북한 보도 그 목소리를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최고령도 자동 측에서는 초대형 방사포 무기 체계는 전투 운영상 측면과 비행궤도 특성, 정확도와 정밀 유도 기능이 최종 검증되었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방사포의 위력상 가장 뚜렷한 특징을 얻는 연발 사격 시험만 진행하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보도된 사진이거든요, 안수영님. 예. 원래 미사일 발사하고는 다 정말 환하게 웃는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을 봤다면 약간은 굳어있고 웃음기를 찾아볼 수 없는 게 정말 본인들도 사실상 방사포 발사 실패를 인정한 겁니까? 예, 그래 보입니다. 지난 8월 24일에 그 신형 방사포를 쏘았을 때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하에 성공적인 발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보도문 어디에도 성공적이라는 문구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국 저 사진에도 나옵니다만은 지금 아까 그 좌측에 있는 이제 지난 7일 날에 이용길 대장을 밀어내고 새로 취임한 그 박종천 대장 총참모장이 지금 곁에서 그 살피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직접 군에 전진 배치되는 단계에서 이게 실패했다. 이것은 북한군으로서는 상당히 그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결국 북한의 군사 기술이 아무리 호언장담해도 아직 저런 그 최신식 적어도 400~500mm의 방사포를 대량 상생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것을 이번에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 화면으로 봐도 지금 뭐 비교됐던 과거의 발사 때 표정과 어제 표정, 우리도 그렇고 북한으로서도 사라진 한 발에 대해서 분명히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번 발사 현장에 어김없이 동행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입니다. 김정모 실장님. 네. 김여정은 왜 이렇게 계속 이 발사 참관에 동행을 하는 건지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을까요? 의미는 일단은 뭐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니까 자기 그 최고 지도자가 어떻게 이제 그 주민 앞에 이 언론에 공개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자기가 담당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화면에 나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마도 요번에 5월 4일 이후에 미사일 발사에는 김여정이 전부 다 참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재밌는 게 자기가 들어가 있는 사진을 의도적으로 공개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김정은만 위상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나도 이렇게 그 당을 위해서 이게 북한 공화국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위상도 높이려고 하는 그 의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현재는 정치국 후보위원인데 자기가 정치국 그 위원으로 승진하려는 그런 그 메시지가 아니겠나. 또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인데 앞으로 선전선동부 부장으로 이게 진급하려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겠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자, 우리가 그런데 조금 더 주목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북한의 신형 무기들은 과연 어디에 배치가 될까요? 의문의 섬 하나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그런 지적과 분석이 나왔습니다. 화면 만나보시죠. 지역에 지금 한박도에 이전에 없던 군사시설을 강화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이전 정부보다 우리 현 정부가 만만하게 보여서 그런 게 아니냐. 우리 인천공항에 뜨거내리는 배를 전수 감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것을 항의하면 못합니까? 우리는 지금 그 서북도수 쪽으로 해가지고 과학화 그 경계 시스템, 감시 시스템이 그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공항에 대해서 모든 것이 감시하는 능력 가지고 군사 시설이 강화되고 있는데 국방부 대변인은 군사 시설 없다 이렇게 확인시킬 필요도 없고. 저하고 지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여기가 강화고요. 인천광역시 그리고 인천공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멀지 않은 곳에 북한의 인공기가 펄럭이는 한박도가 있는데, 신인균 대표님, 네. 이 한박도에서 북한의 저런 최신식 무기가 이 우리나라의 기간 주요 시설을 탐지하고 공격한다. 정말 끔찍한 일 아니겠어요? 끔찍하죠. 그런데 지금 베넷 연구원이, 미국의 그 연구원이 한박도에 방사포 이런 것들이 배치하면 서울공항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한박도에는 방사포는 배치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최신 무기는 배치가 어렵다. 한박도의 위성 사진을 제가 분석해봤는데 지금 사진에 나오지 않습니까? 저기 오른쪽 보면 황토색으로 조금 벗겨진 부분이 보이죠. 저게 폭이 40여 미터, 그리고 이 너비는 10m 정도밖에 안 돼요. 저 정도 진지에는 방사포를 배치를 할 수가 없어요. 좁아서. 그래서 저기에는 방사포보다는 GPS 교란 장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인천공항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그 진지가 될 것 같고, 지금 인공기 보이지 않습니까? 저기는 무장을 배치해 놓은 것이 아니고 감시 초소 플러스 GPS 교란하는 어떤 그런 장비를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방사 베넷 연구원의 이야기와 달리 방사포는 워낙 지금 아시다시피 사정거리 300km씩 되니까 굳이 저기 배치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인천공항 수도권 전역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좁은 곳에 갖다 놓을 수도 없고 갖다 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인천공항에 대한 GPS 제밍 이 가장 우려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지금 신인균 대표가 한 얘기가 다 맞습니다. 맞는데 지난번에 그
그 특정 그 언론사에서 보여준 그 화면에 의하면은 맞아요. 예. 해안포를 갖다 놓지는 않았지만 해안포를 갖다 놓을 수 있는 벙커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해안포를 배치를 해서 우리 군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다 갖춘 것 같은데 우리 군이 너무나 그 현재 해안포가 없으니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얘기했기 때문에 바로 문제가 거기 있는 겁니다. 한박도도 조금 저희가 또 주의 깊게 보긴 봐야 되겠네요. 이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사라진 한 발에 대해서 첫 번째 주제로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제도 주목해볼 만한 외교안보 소식입니다. 다음 주제 바로 넘어가 볼까요? 뉴스탑10이 선정한 7위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북 강경파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한때는 말이죠. 죽고 못 사는 동지였던 그들이 정말로 참 정없이 SNS로 헤어졌습니다. John's very good. John he has strong views on things, but that's okay. I actually temper John, which is pretty amazing, isn't it? Nobody thought that was going to happen. I'm the one that tempers him, but that's okay. I have different sides. I mean, I have John Bolton and I have other people that are a little more dovish than him. And ultimately I make the decision. No, I like John. I get very good advice from John. 저 땐 참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한번 와서 보자. 그런데 존 볼턴 보좌관은 잘린 게 아니라 본인은 본인 재발로 나갔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것도 아니고 SNS를 통해서 해고를 이렇게 그 통보를 했고요. 그리고 그 내용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그 볼튼에게는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내용입니다. 백악관에서 더 이상 그 존 볼튼은 필요가 없다. 그러네요. 그리고 나와 마찬가지로 우리 행정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의견을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보통 예우를 갖춰서 이렇게 내보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비춰보면은 이 부분은 굉장히 그 예외적인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고, 그렇다면 그 미국 대통령이 왜 이렇게 자기의 측근 그 안보 보좌관을 이런 식으로 내보내느냐라고 했을 때 어떤 배신감을 느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뉴욕 타임즈에서 이제 탈레반과 트럼프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뭐 평화 협정을 맺는다 이런 얘기를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이 보도는 이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결정된 사안이 아닌데 결국 백악관의 소식통에 의해서 이렇게 보도가 됐고, 그 소식통이 결국은 볼턴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아마 이렇게 급작스럽게 볼턴의 어떤 해고 이런 게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볼턴이 자기가 사회문을 하려고 했는데 무덤을 판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맞죠. 내가 그만두려고 한 것이다. 자르긴 트럼프 대통령이 잘랐지만 내가 그런 행동을 해서 내가 스스로 나가려고 그랬다. 이 말도 맞는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걸 겁니다. 눈엣가시였던 볼턴 보좌관의 경질 소식에 가장 기뻐할 사람은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노이 회담에서 빅딜 카드를 밀어붙여서 김정은 위원장의 굴욕을 안겨주기도 했던 존 볼턴 보좌관이었기 때문입니다. I think that's right. I think we're looking at the Libya model of 2003, 2004. We're also looking at what North Korea itself has committed to previously. And most importantly, I think going back over a quarter of a century to the 1992 Joint North-South Denuclearization Agreement, where North Korea committed to give up nuclear weapons and committed to give up uranium enrichment and plutonium reprocessing. Now, so we want to see real commitment. We don't want to see propaganda from North Korea. 원래 존 볼턴 별명이 참 많았잖아요, 안소영님. 대북저승사자를 북한의 눈엣가시. 그래서 북한이 인간 오작품 흡혈기 뭐 여기 없지만 쓰레기 뭐 사이비 우국지사 이렇게 할 수 있는 욕은 볼턴에게 다 했던 것 같은데 김정은 위원장은 정말 좋아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죠. 아마 상당히 쾌재를 부를 것이다. 즉 최선희가 이제 이틀 전에 워싱턴에다 대고 이제 회담을 재개하자, 실무회담을 하자 이런 시그널을 날린 지 이틀 만에 이제 존 볼턴이 물러났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참 그 장단이 잘 맞는, 어떻게 보면 김정은에게는 이제 알턴이가 빠지는, 그래서 뭔가 북미회담이 좀 잘 될 것 같은 이런 분위기가 조성된다고 하는데, 뭐 아마 볼턴이 사라진다고 해서 북한의 요구들이 그렇게 미국에 착착 받아들여지겠는가.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매파는 볼턴까지 사라지면 거의
워싱턴의 백악관에 매판은 남아있지 않는 상태. 트럼프 주변에 이제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김정은의 입맛대로 미국이 말하자면 순순하게 따라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말씀처럼 과연 이 한반도 정세가 볼턴 보좌관의 경질로 북한이 원하는 대로 바뀌게 될까요? 분석 하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자른 것은 토론하다가 자꾸 딴소리를 하고 억지소리 하니까 당신 그러면 안 돼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 그럼 내가 그만둬야죠. 그러면 그래 그럼 그만둬 이거지 뭐. 당연히 북한한테는 좋은 메시지죠. 그리고 미국 정부 내에서도 볼턴 방식이 결국 리비아 방식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제 인식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이제 정세현 부의장 같은 분석도 있고 김정은 시장 이미 볼턴 보좌관이 의사결정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기 때문에 경질이 돼도 미국의 대북 정책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하노이 정상회담까지는 볼턴의 역할이 있었어요. 아하. 무슨 노란 봉투 들고 가서 이제 북한에 빅딜 카드를 내밀었을 때 그때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볼턴 보좌관이 북한 문제 관련해서 목소리를 내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배제됐다고 봐야 되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폼페오 장관과 비건 대표 위주로 해서 이제 대북 문제가 계속 논의가 되어 왔죠. 그래서 저는 이제 별로 볼턴 보좌관이 이제 사임했다 하더라도 뭐 그 대북 정책에 별 영향이 없다 생각하는데 또 하나는 미국은 의회가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아시아 안심법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명백히 못을 박아놨습니다. 미북 간 회담의 목표는 CVIDN 비핵화다.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건 뭐 트럼프 대통령도 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볼턴 경질과는 그렇게 큰 의미는 아마도 이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별 의미 별 없으나 이란 문제나 아마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문제는 이게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긴 하지만 이제 저도 이제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이런 측면은 있습니다. 예컨대 국가안보보좌관이라는 그런 직위가 주는 어떤 역할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컨대 이번만 하더라도 미국 대통령이 그 9.11 테러를 일으킨 탈레반을 그 자기 별장에 불러가지고 평화협정을 맺는다. 이건 누가 봐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그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좀 품격에 맞지 않는 혹은 너무 돌발적인 돌출적인 행동을 대통령이 하려고 할 때 바로 측근에 있는 국가안보보좌관이 이것을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하노이 회담만 하더라도 하마터면 김정은 위원장의 그 스몰 딜에 미국 대통령이 합의할 뻔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볼턴이 그 노란 봉투를 들고 와서 저지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볼턴은 미국 대통령의 일탈을 막아주는 하나의 브레이크 장치였는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지금 그게 없어졌다. 이렇게 또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의 눈엣가시였던 볼턴 보좌관의 경질, 한반도 안보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도 저희가 한번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갈 텐데요. 오늘도 뉴스의 중심 인물은 조국 장관입니다. 다음 주제 바로 확인합니다. 검찰은 수사를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면 됩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아무래도 검찰이나 법무부 문제에 대해서 생소하기 때문에 노련한 김호수 차관을 유임시켜가지고 잘 조정하는 역할을 맡기겠구나.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예, 오늘 조국 장관 이슈 여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뉴스탑10이 뽑은 1위입니다. 조국 장관 모르게 윤석열 총장 패싱. 그럼에도 윤석열 총장은 더 단단해졌다. 자, 누구 하나는
두 손을 들어야 끝나는 파워게임이다. 조국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정면 충돌에 대해서 서초동 세간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여권의 말과는 다르게 말입니다.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검찰은 수사를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시간을 이 내막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봐야 되니까 이틀 전으로 한번 가볼게요. 김태현 변호사님. 이틀 전 오후 2시, 3시경에 검찰국장이 윤석열 뺀 수사팀 어떠냐 먼저 제안했고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이임식에서 김호수 법무부 차관도 같은 말을 대검에 전달을 합니다. 똑같은 얘기가 나간 거예요. 예. 근데 참 기가 막히게요. 이게 뭐 이제 의원들도 그렇고 관가에서는 의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달한 사람이요. 급이 맞아요. 보세요. 오후 3시에 이성윤 검찰국장 검사장입니다. 한동훈 반부패부장 대검 검사장이에요. 굳이 말하면 법무부 넘버 3 대검 넘버 3입니다. 그 다음에 김호수 차관이 강남일 대검 차장에게 전화를 합니다. 급이 맞죠? 대검 넘버 2 법무부 넘버 2예요. 그러니까 저걸 보면 저 이제 전달했던 이성윤 검찰국장이나 김호수 법무부 차관이 이게 내가 사실 친정은 검찰이고 현직은 법무부인데 이게 검찰이랑 대검이랑 법무부랑 지금 뭐 충돌의 모양새가 있으니까 내가 좀 가운데서 좀 이거 좀 해결해 보려고 그랬어 라고 얘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자들의 취재에.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 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그렇게 했다면 또 그게 또 맞을 수도 있으나 두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전화한 상대방도 본인하고 정확하게 급이 맞는 사람한테 딱 찔러서 전화를 했다는 거를 보면 글쎄 저게 정말 개인적인 그런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그런 개인적인 아이디어 차원인지 법무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저 안을 수립을 한 건지 약간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이죠. 윤석열을 뺀 수사팀을 꾸리자라는 제안. 이게 파문이 좀 커서요. 허만섭 부장. 그런데 이걸 큰 틀에서 한번 보면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 힘 빼기에 나섰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대검 검찰총장이 본인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특별수사팀을 꾸려라 이렇게 지시해서 이렇게 검찰이 그런 수사팀을 꾸려서 특정 사안을 수사한 경우는 아마 몇 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 수사팀을 꾸려라라는 식으로 굉장히 이런 지시를 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고요. 또 특히 이것이 왜 이런 배경이냐면 법무부 장관 당사자가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과 친인척들이 지금 비리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에 있고요. 또 더구나 이 문제로 인해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을 쏙 빼고 그런 수사팀을 꾸리라고 법무부 장관 바로 밑에 있는 차관과 그 밑에 있는 그 부하들이 검찰에게 타진을 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법무부 장관에게 유리한 쪽으로 혹은 검찰총장이 힘을 빼고 나아가서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일종의 첫 시도가 아니냐라고 충분히 해석될 수가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하정대 국장, 이게 검찰 당연히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즉각적으로 잘라냈잖아요. 이게 수사 개입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의 이 간부, 수장들이 계속 얘기한 진짜 속내는 있을 것 같은데요. 취재가 좀 되신 게 있어요? 사실 오늘 제가 이제 취재한 바로는 법무부 장관한테는 얘기 안 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했다. 그리고 법무부 안에서도 좀 이 얘기한 것이 좀 경솔했다. 사실 이제 김호수 법무부 차관 같은 경우에는 취임식 때 대검 차장이 거기를 왔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냥 면대면으로 얘기를 한 거지만은 이성윤 검찰국장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전화를 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했다고 하는 건 매우 의도적이잖아요. 그냥 만나서 잠시 이렇게 이런 좀 법무부하고 검찰이 서로 좀 지금 갈등이 많으니까 좀 갈등을 완화하는 방법이 이거 어떠 이렇게 얘기한 거하고 또 다른 건데 이게 사실은 큰 문제가 뭐냐면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는요. 법무부 장관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검찰청법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법무부의 차관하고
법무부의 검찰국장이 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했다면 위법이 아니에요. 어허. 근데 법무부 장관의 지시가 없었다면은 이건 명백한 검찰청법 위법이에요. 뭐 직권남용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직권남용은 실제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권리 행사가 방해된 건 아니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바뀌었거나 아니면 뭐 지휘를 못하게 된 건 아니니까 그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명백하게 이거는 만약에 지금 법무부의 해명대로라면 명백하게 두 사람의 위법 행위인데 과연 그렇게 됐을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저는 상당히 의구심이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 두 사람, 그러면 제안했던 두 사람은 위법을 저지른 거라는 거죠. 일단 그렇죠. 지금까지 보면. 자, 그러면 핵심은 이거일 겁니다. 조국 장관은 이렇게 법무부의 수상한 제안을 전혀 몰랐던 걸까요? 법무부가 검찰에 2번 제안한 것처럼 조국 장관 역시 오늘 그런 사실 없었다, 들은 바 없다, 몰랐다고 2번 부인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이렇게 윤석열 총장을 배제하는 특수팀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받으신 적이 있는지. 저는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조국 장관 출근길에 뉴스 보고 알았다는데, 김태현 변호사님. 이건 법조인으로서 개인적으로 분석해 주세요. 정말 조국 장관이 이 제안을 몰랐을까요? 본인이 몰랐다니까 뭐 모르는 걸 해야지 뭐 제가 뭐 그 속마음 어찌 알겠습니까? 그 법무부 과천 그 내밀한 법무부 청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제가 다 알 수는 없고, 뭐 어쨌든 본인이 몰랐다니까 뭐 그렇게 믿어야 되겠죠. 근데 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냥 전화해서거나 만나서 한 것도 아니고 두 사람이 정확하게 본인이랑 급이 맞는 사람한테 딱 찍어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을 했다는 거 보면 저게 과연 개인적인 아이디어 차원이었을까라는 의구심은 듭니다만, 어쨌든 뭐 법무부 장관은 스스로 몰랐다니까 뭐 그렇게 정리해야지 뭐 방법이 있겠어요 지금? 왜냐하면 아까 하종대 국장 말처럼 장관이 알아서 지시를 했다면 위법이 아닌데 오히려 그렇죠. 그렇죠. 두 사람이 알았다면 이거 위법이 되니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렇긴 한데 아마 그것도 법무부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아마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할 거예요. 지금 뭐 저 두 사람한테 기자들의 취재하는 경우에 그렇게 대답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를 한 것처럼 내가 친정은 검찰이고 현직은 법무부니 내 역할이 뭐냐. 검찰과 법무부 간에 문제가 생기면 이걸 조정하는 게 내 역할 아니겠니? 근데 지금 충돌 직전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런 아이디어를 낸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마 그런 식으로 법무부에서는 정리하고 마무리 지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겉으로는 오늘 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언행에 각별히 주의하라. 경고를 준 것이거든요. 조국 장관이 그 얘기를 그렇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는 될 거예요. 다만 법무부에서 누가 생각인지 모르겠으나 굉장히 설익은 되도 않는 아이디어를 내서 오해를 살 일만 만들었다. 알겠습니다. 이걸 총장이 받겠습니까? 그리고 총장한테 강요할 명분도 없어요.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자꾸 뭐 강원랜드 때 얘기를 하시는데 상황이 다릅니다. 왜? 강원랜드는 사건은 현직 검사장의 수사 외압 의혹이 있었으니까 야 가재는 개편 아니야? 총장에 덮으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야? 덮으려고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총장 빼. 그리고 독립적인 수사단을 만들 명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총장이 이 수사를 덮으려고 합니까?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가족 의혹이라면 당연히 총장을 배제하는 독립된 수사단 만들기 맞죠. 지금 그게 아닌데 강원랜드 사건을 가지고 와서 그때처럼 이 독립된 수사단을 만들다는 논거 자체가 맞지 않아서 되도 않는 일을 왜 해서 오해를 살 일들만 만드냐. 답답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게요. 참 미묘한 시기에 윤석열을 뺀 수사팀을 꾸리자라는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법무부 간부 두 사람은 왜 이런 제안을 한 걸까요? 분석 하나가 있습니다. 같이 들어보실까요? 법무부 김원수 차관이 윤석열 검찰총장보다도 2기 이상의 선배인데 다 나가는데 그분은 유임시키더라고요. 조국 민정수석이 아무래도 검찰이나 법무부 문제에 대해서 생소하기 때문에 노련한 김호수 차관을 유임시켜가지고 그러한 것을 잘 조정하는 역할을 김호수 차관한테 맡기겠구나. 김호수 차관이 앞으로 그러한 충돌이 나지 않도록 잘 조정해서. 자, 그럼 이 제안을 한 두 사람 인물 탐구를 해볼게요. 하정대 국장. 김호수 차관, 이성인 국장 둘 다
현 정부가 죽어가려고 했던 검찰 인사라면서요? 예. 왜 이제 분석이 필요하냐면은 일반적으로 검찰 간부라면은 저 제안을 상상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중요한 수사를 할 때 검찰총장이 지휘를 하고 있는데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다시 특별수사단을 만들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현 수사팀의 어떤 수사 의지를 완전히 약화시키고 수사를 아예 무마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검찰에 오랫동안 몸담은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다. 그런데 왜 이분들이 이 얘기를 했을까? 그걸 보면은 그래서 혹시 청와대와 조국 장관의 어떤 의중이 여기에 실린 건 아닌가.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그 두 사람의 여러 배경을 보면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이제 김호수 차관 같은 경우에는요, 총장보다도 선배인데다가 잠시만요. 김호수 차관이 윤석열 총장보다도 기수가 더 높죠. 예. 기수가 높은 데다가 서울법대 이제 조국 서울법대 나온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친한 건 아닌데 어쨌든 동문입니다. 조국 장관하고. 그리고 왜냐면 서울법대 나온 사람은 워낙 많기 때문에, 검사들이 많기 때문에 뭐 연세대나 아니면 뭐 고려대하고 큰 차이가 있고요. 다만 보면은 강기정 정무수석하고 또 동무자는 청와대하고도 좀 뭔가 연결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게다가 김호수 차관 같은 경우는 검찰총장 될 때 유력한 후보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금융감독장 제의까지도 이렇게 받았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청와대하고 상당히 뭔가 교감이 되는 차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이성윤 검찰국장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경희대 법대 같은 동문이에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도 거기에 청와대에서 근무를 해가지고 같이 비서실장 할 때 같이 일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교감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안에서 이 제안이 온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많은 사람들이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일각에서는 허만섭 부장, 그러니까 김호수 차관이 차기 검찰총장을 노린다는 관측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 힘을 빼려고 이렇게 수상한 제안을 한 것이다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돌아가는 그 정황을 보면 김호수 법무부 차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비해서는 조국 장관이나 청와대와는 뭔가 코드가 더 잘 맞는 것 같다라고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 김호수 차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지금 검찰총장보다 기수도 위고요. 위고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뭐 백그라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부의 어떤 이런 뭐 나가는 부분하고 굉장히 잘 맞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으로서는 조국 장관의 임명 자체가 일종의 법치주의에 대한 파괴다, 이런 지금 여론이 꽤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이 법치주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실망이라든지 우려를 회복하는 차원에서라도 정해진 절차대로만, 원칙대로만 수사를 하면 됩니다. 예. 그 부분을 아마 검찰총장도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조국 장관의 취임과 맞물린 혹시 윤석열 힘 빼기 아니냐, 이 수상한 제안은 검찰뿐 아니고요, 정치권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실까요? 얼마나 비양심적이고 악독한 정권이면 이렇게 노골적으로 뻔뻔하게 조국 봐주기 수사단을 만들자고 하겠습니까? 한숨 돌릴 새도 없이 완장을 찾아마자 검찰 죽이기에 나서는 모습이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지금은 저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하 부장군 오얏나무 밑에서 각근을 낼 필요. 정치권에서는 조국 봐주기 수사단 아니냐고 하는데, 강소부 부대변인, 다시 한번 궁금한 게, 만약에 이 큰 판을 누가 짰다면 그게 야당에서는 청와대라고 주장하는데, 정말 청와대든 조국 장관이든 자, 윤석열 빼고 수사팀 짜자, 이 제안을 몰랐을까요? 이 사안을 좀 상식적인 눈에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수사가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어떤 소환해서 그런 진술 같은 것도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정말로 타이트하게 지켜보고 있는 사안이에요.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김호수 차관이든 아니면 이성윤 검찰국장이든 우리가 윤석열을 빼고 가자, 이게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 둘도 굉장히 고민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검찰 수사가 뭔가 조국 법무부 장관과 뭔가 부딪히는 모양새, 그리고 검찰이 저항하는 모양새로 국민한테 비춰지는 게 법무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걸 좀 어떻게 매끄럽게 풀어볼까? 그리고 이게 아이디어 차원까지 갔을 이야기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김호수 차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임식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한 거고, 그 이성윤 검찰국장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한동훈 차장이 왔으면은 그냥 온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냥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수사가 이만큼 진행된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빼고 가자는 제안을 하고 그게 먹힐 거라고 생각했다? 비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비상식적인데 일단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좀 나와서 파문이 커지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지적도 알겠습니다. 예. 이 개인 차원이라고 참 보기 힘든 게, 개인 차원으로 만약에 이걸 성사시키려면요, 조용히 만나서 은밀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전화로 사무실에서 하잖아요. 이건 지시를 받고 빨리 전달해야 되니까 하는 방법이에요. 게다가 법무부 차관이 대검차장, 이게 서로 딱딱 맞는 라인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성윤 검찰국장 같은 경우는 대검에서 반부패 수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한동훈 지금 현재 반부패 그 단장을 그대로 후임자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거기에다 얘기를 한 거죠. 이런 걸 보면은 이거는 업무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한 거지 개인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윤석열 뺀 수사팀 꾸리자라는 이 제안이 파문이 엄청나게 큰데, 제가 조금 전에 뉴스를 하나 접한 거를 질문을 드릴게요. 김태현 변호사님. 조국 장관이 지금 본인의 본격적인 1호 지시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해라, 줄여라는 걸 검토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특수부 줄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공수처 관련 법안이 지금 저 국회 패스트트랙 올라가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여러분 쉽게 말씀하면 일반 형사 사건, 우리 이제 일반 국민들이 이제 고소 고발하고 피의자가 되는 뭐 각종 사기, 폭행, 뭐 성범죄 이런 사건들, 일반 형사 사건들은 이제 기본 수사권을 경찰에게 준다는 거고, 공수처라는 건 특수 수사인데 그중에서 고위공직자만 별도로 수사한다는 거 아니에요, 공수처에서? 그러면 기존의 특수 수사, 그러니까 재벌이라든지 이런 사건들, 이런 특별 수사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은 여전히 이제 검찰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도 여당 의원들 중심으로 이런 문제가 제기는 질의가 있었던 거로 제가 기억은 하는데, 이 검찰 개혁의 강경론자들은 아니 결국 검찰은 이 특별수사권, 이 직접수사권 이게 핵심인데 그건 그대로 놔두고 이게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안 저거 완전히 완벽한 게 아니다, 더 세게 해야 된다는 의견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걸 아마 받아서 검찰의 특수수사 기능을 조금 줄이겠다라는 게 일단은 조국 장관의 현 의지로 보이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장관은 몰랐다고 하지만 법무부의 이 주요 핵심 간부들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무부의 이 제안 이후에도 윤석열 총장 역시 수사 고삐를 더 반대급부로 더 바짝 조일 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 역시 이 파워 게임에서 멈춰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고하면 그게 깡패지 왜 검사입니까? 검찰 내부에서는 아까 그 제안을 수사 개입이다, 직권남용이다라고 극렬 반발하고 있고, 속내는 보니까 조국 장관 주변 사람들이 문제다, 혹은 전직 검찰 고위 관계자는 압수수색 들어가면은 좀 스스로 물러날 줄 알았는데 조국 장관도 이 심지가 굳다. 정말 이 윤석열 총장도 어쨌든 이 수사에서 멈출 수 없는 부분이 된 것 같긴 합니다. 예, 그 검찰 안에서는, 내부에서는 부인이 그 기소가 되는 마당이면 비리 혐의로 기소가 되는 마당인데 어떻게 그 장관이 될 수 있겠느냐, 아마 그런 생각을 상당히 많이들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마 조국 장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 같고요. 조국 장관은 여간에서는 뭐 어떻게 뭐 진퇴를 결정하거나 이럴 분 같지는 않고, 결국에 가서는 결국 그 지금 조국 장관 본인은 지금 혐의가 없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그 부인과 딸, 그다음에 그 오촌, 그리고 이제 동생, 그다음에 웅진학원 뭐 펀드 이런 부분에 대한
일종의 그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그다음에 이게 지금 언론에 다 보도가 됐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결론을 내주고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이거 하나하나를 갖다가 예컨대 뭐 조국 장관이 됐다고 해서 이것을 또 이렇게 축소를 하거나 이러기는 좀 상당히 힘든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그 윤석열 총장은 호랑이 등에 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갈 때까지 가는 뭐 이런 방법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정대 국장, 다음 주에 넘어가기 짧게요. 두 사람 지금 파워게임 그럼 앞으로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이건 파워게임이라고 보면 안 되고요. 예. 이게 무슨 서로 동일한 가치나 아니면 서로 다른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범죄를 가지고, 범죄는 있으면 만약에 검사가 수사를 안 하면요, 그 자체가 직무유기예요. 그리고 당연히 검찰의 지금 현재 수사는 많은 국민들이 당연히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면서 객관적으로 다른데 어느 애도 위압에 흔들리지 말고 하라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수사를 만약에 최고의 책임자를 지금 바꾸려고 한다? 그 수사 지휘를 못하게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사실 조국 장관이 자기는 보고도 안 받겠다고 하는데 가장 최악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알겠습니다. 명분 싸움이다. 뭐 파워게임 자체는 아니다라는 지적인데요. 알겠습니다. 두 사람 간의 이 정면 충동 양상, 이 수사관 제안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갈 텐데요. 오랜만에 등장한 이 인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주제 같이 확인해 보실까요? 뉴스탑10이 뽑은 6위입니다. 이 시점에 박근혜 전 대통령 봐주기냐? 무슨 말이냐면요. 조국 장관의 법무부가 추석 연휴 직후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외부 병원에 박근혜 대통령을 외부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이 형 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한 지 이틀 만에 나온 결정이라서 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허만석.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말 몸 상태가 많이 안 좋긴 한가 봅니다. 예, 유영하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몸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서 구치소라든지 뭐 그 의료진의 어떤 판단으로는 이것을 그대로 이렇게 방치를 하면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 소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검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술까지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이 외부에서 수술 받는 것을 불허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이것을 이제 그 수술을 허용하게 해서 이제 16일에 이제 외부 병원에 입원을 해서 수술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예. 제가 오늘 이제 유영하 변호사하고 쭉 통화를 해봤는데요. 지금 이제 왜 왼쪽 어깨를 수술을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왼쪽 어깨에 손이 잘 안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른쪽 어깨도 좀 거의 좀 비슷한 현상인데 왼쪽이 더 심하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 오른쪽 어깨도 좀 할 것 같고요. 또 경추 협작도 있고 또 디스크로 또 허리 요통도 아주 심한 상태라고 그럽니다. 하정대 국장도 통화를 하셨어요? 저도 통화를 했어요. 자, 방송 전에 제가 직접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에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오늘 오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접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오늘 접견 오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 이미 구치소 관계자가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술 날짜가 9월 17일로 픽스가 됐고 그 입원은 9월 16일로 하기로 됐고요. 수술 후에 뭐 이제 그 재활 기간, 치료 기간이 필요하니까 그것도 상당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대통령께서는 이제 어쨌든 갑작스런 이제 입원가 그리고 수술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서 좀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이제 계셨죠. 몸 상태는 예전부터 안 좋았고 이 수술에 대해서는 그 전에 그러니까 조국 장관 임명과 관계없이 정해졌었는데 그런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건 검찰은 형 집행정지를 불허했는데 조국 장관 취임 이후에 왜 법무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외부 병원 수술을 허가했느냐 이 부분일 겁니다. 그게요. 대통령도 저 임명장 줄 때 그런 얘기를 했고 조국 장관도 취임 시기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면 된다. 딱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딱 정확하게 지금 그 케이스예요. 검찰은 일단 서울중앙지검에서 형집행정지위원회 여러 가지 불허했습니다. 검찰은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형집행정지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지금 법의 검찰의 권한이거든요. 보시면 수용세관이 불가능한 상태다.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상태다. 이런 것들이 요건인데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형집행정지는 검찰의 권한이니까 불허를 한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직접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입장에서는 내 손으로 들어가게 한 사람을 내 손으로 풀어주는 거를 좀 그렇네요. 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법무부 얘기 보실까요? 법무부는 이제 법무부가 그 형집행정지에 관여할 사항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수용자들 중에서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기암이에요. 당장 수술해야 돼요. 근데 구치소 안에서는 수술 시설이 없어요. 그럼 죽게 놔둡니까? 아니잖아요. 외부 병원 가서 치료하게 하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어깨는 수술해야 되는데 지금 구치소 내에서는 수술할 수 없고 그러면 구치소를 관할하는 데는 어디냐면 법무부 교정국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상급기관인 법무부에서 아프니까 병원 가서 그냥 수술하고 와. 형집행정지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그야말로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는 거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한 걸로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주제기 여기 이 시점에 박근혜 전 대통령 봐주기 아니냐.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야권의 분열을 노리고 박근혜 카드를 툭 던져본 거 아니냐라는 오늘 야권의 분석에 대해서요. 이 질문을 제가 유영하 변호사에게 직접 해봤습니다. 유영하 변호사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9월 5일 날 이미 수술 날짜하고 입원 날짜가 정해졌어요. 당연히 수술이 필요하고 치료 회복 과정이나 재활 과정이 상당 기간 소요되니까 그 기간 동안 형을 집행정지를 해달라는 거였고 그럼 뭐 검찰에서는 뭐 여러 생각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왈가불가할 수 없는 거고요. 유영하 변호사는 조국 정국의 좀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하는 그 야당의 분석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형 집행정지를 박근혜 대통령이 2번 신청했는데 모두 거부됐잖아요. 그다음에 위부에서 수술을 시킨다 이거하고 서로 모순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전혀 그러지 않아요. 형 집행정지라고 하는 건 밖에 나가서 그냥 석방을 해주는 거니까 매우 이거는 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이건 병원 가서 수술하는 거 그냥 수술할 때만 잠시 2, 3일 있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형 집행정지는 진짜 목숨이 위태롭거나 아니면 70세 이상 넘어가지고 건강이 아주 안 좋거나 아니면 뭐 임신했다든가 이 7가지 조건을 아주 그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형 집행정지가 되는 거고 수술 같은 경우는 병원 이 구치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도 범죄인이라도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수술이 필요하다 그러면 원래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가지가 서로 상호 모순된다고 볼 수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조국 장관의 법무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외부 수술 일정을 허락했다는 소식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제도 남은 조국 장관 관련된 의혹입니다. 다음 주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남은 의혹과 조국 장관의 새로운 의혹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조됐던 깜깜이 보고서 무슨 얘기인지 이제 짚어볼 거고요. SNS에 목소리를 높인 정경심 교수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조국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혈투가 시작된 가운데 검찰은 이 조국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를 향해서 수사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새롭게 주목해봐야 할 의혹은요. 조국 장관은 계속해서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문회 직전 이 펀드 보고서를 급조한 정황입니다. 먼저 지난 2일 기자간담회 때 조국 장관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저도 이번 2, 3주 사이에 그 보고서를 찾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펀드의 방침상 투자 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상세한 내용에도 어디에 투자했는지 자체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문제 보고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허만섭 부장, 뭐가 급조됐다는 겁니까 보고서가? 그러니까 그 사모펀드의 보고서에 내용이 이제 투자 대상이 이제 적혀 있지가 않고 또 이것을 알려줄 수도 없다. 투자한 사람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는 이제 조국 장관은 모르고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건데요. 문제는 그 조국 장관이 이제 자기의 이 펀드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라는 거 근거로 제시한 바로 이 그 운용 현황 보고서가 이 자체가 급조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그 해당 펀드 보고서는 펀드 관련 의혹이 쏟아지니까 지난달 21일에 급조를 했다라고 이제 코링크 피관계자가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나아가서는 이 문건을 이제 작성하기 이제 전후로 이 조국 그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와 이 코링크의 대표인 이모 씨가
굉장히 자주 긴밀하게 통화를 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보면 이제 이것은 이제 오히려 이제 조국 장관과 이제 그 정경심 교수의 어떤 그런 의혹을 이제 은폐하기 위해서 이런 보고서를 일부러 만든 것이 아니냐라는 또 새로운 의문을 갖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니까요.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검찰이 가장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의혹이 바로 사모펀드 의혹이기 때문에 김태현 변호사님. 지금 보면 지금 허만석 부장이 설명해 줬던 이 급조된 보고서 의혹, 정경심 교수가 자문료를 받았던 의혹, 조국 펀드 운영이 겸직한 거, 그리고 남동생도 이 조국 장관의 처남도 이게 다 의혹입니다. 아직까지 제대로 밝혀낸 게 없는데 검찰이 이걸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다 보고 있는 건데 아까 이제 문건이 사실 오늘 낮에 이제 속보로 나오는 거거든요. 뭐 언론사에서나 단독해서. 근데 저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그러니까 저게 만약에 다 조국 후보자가 저기 이 펀드와의 위법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리면 이게 작은 거를 덮으려다가 큰 게 터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사청문회고 기자간담회에서 조국 장관이 당시에 뭐라고 그러냐면 블라인드 펀드를 해서 몰라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이 문건 보세요. 투자 내역을 밝힐 수 없다고 돼 있잖아요. 블라인드입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블라인드 펀드란 걸 완전히 잘못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블라인드 펀드란 건 펀드에서 돈을 모을 때 투자자들한테 저희 이번에 2차 전지에 투자할 거니까 돈 좀 모아주세요가 아니라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돈 다 모아주세요. 요게 이제 블라인드 펀드예요. 그러면 돈 모은 다음에 막 투자하고서는 그것까지 블라인드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냐? 그건 아니거든요. 자, 우리 돈 모아서 저를 믿고 맡겨주셨는데 제가 이러이러이런데 투자해가지고요. 1년 동안 수익이 이렇게 났어요. 손실이 이렇게 났어요. 이거는 알려주게 돼 있어요. 코링크 피해 정관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가 당시에 블라인드 펀드라서 처음에 돈을 모을 때는 어딘다 안 한다고 그냥 그러고 제가 믿고 맡겼는데 나중에 1년 있다가 웰스 CNT라는 데 투자했다고 투자 보고서를 보내와서 그때 알았습니다. 이러면 자연스러울 텐데 전혀 몰라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그 문건도 투자 내역 밝힐 수 없다. 이 문건을 보여준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사모펀드 업계 관행과 안 맞는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이 그걸 들여다봤더니 청문회 직전에 급조한 것 같다. 이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게 맞다면 조국 후보자 측은 만약에 나중에 저 어디다 투자했는지 보고받아서 알았어. 이러면 이거 봐. 관련 있잖아. 이런 문제가 생길 게 두려워서 아예 관계를 끊기 위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문건을 만든 게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좀 드는 거죠. 왜냐하면 그 문건과 내용이 전혀 일반 사모펀드의 관행과는 안 맞으니까요. 예. 보고서도 보고서지만 사실 오늘 가장 이슈가 됐던 부분 바로 오촌 조카와 사모펀드 투자사 대표의 녹취록입니다. 한영대 국장. 예. 자, 한번 제가 읽어볼게 보세요. 투자사 대표가 통장이나 모든 걸 오픈해야 되는 시점에 사모펀드 수사가 죄어오니까 전공 뽑으러 가야 한다라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촌 조카는 이것만 읽어보면 완전히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된다. 전부 다 이해충돌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게 지금 조국 가족과 연관이 있다는 걸 반증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저기 이 조모 씨의 오촌 조카가 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지금 핵심적인 것만 제가 한번 소개를 하면은 웰스 CNT가 IFM에 투자했다고 하면 배터리 육성 정책, 정부가 배터리를 육성하려고 했잖아요. 거기가 이제 IFM이 바로 거기 이제 익성이라고 하는 자회사거든요. 예. 바로 이제 그 배터리에 관련된 소재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투자를 했다고 하면은 이거 완전히 전부 이해충돌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조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 운영 및 경영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입증되면은 자본시장법 위반은 물론 경우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를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 조카가 법도 아주 잘 알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우리 같이 죽는 케이스다. 정말 조 후보가 낙마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까지 한 거 보니까 이게 이제 8월 24일에 바로 이 최모 씨하고 최모 씨는 이제 그 웰스 NCT의 블루펀드 처음에 이제 거기 가로등 전멸기 투자사 대표예요. 예, 거기 대표거든요. 거기하고 이제 입을 맞추기 위해서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했는데 바로 이런 얘기들이 다 있었어요.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걸로 봐서 그동안에 여기에 보면은 조국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어떻게 얘기할 거라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지금까지 조국 후보자가 나는 알지도 못했고 관여하지도 않았고 이런 것들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이 조 후보자의 오촌 조카가 다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 오촌 조카뿐만 아니고 여기 이제 그 펀드가 레드 펀드도 있고 배터리 펀드도 있고 그다음 블루 펀드도 있고 여러 곳이 있거든요. 예. 근데 다른 쪽에 익성이라고 하는 거기에 있는 이제 뭐 이모 알겠습니다. 또 다른 또 간부들이라든가 하는 데는 이 오촌 조카보다 더 다른 많은 그런 녹취록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나올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두 분의 말씀처럼 조국 장관은 펀드에 대해서 투자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른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다시 듣고 오실까요? 제 처가 펀드 들어간다 생각하고 여러 펀드 이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게 지금 말하는 사모펀드인지 뭔지 자체를 몰랐습니다. 후보자가 블루코어라는 펀드에 투자를 하고 그 투자금이 전부 웰스 CNT에 이제 들어가는데 자, 이것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 처가 네.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저 블루코어가 블라인드 어디에 펀드 투자하는지 그 그 얘기 또 자체를 하려고? 알 수가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 녹취록에 석연찮은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화면 보시면 오촌 조카,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가 청문회 때 조국 당시 후보자가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면 내가 이 투자사에 돈을 썼는지 빌렸는지 대여했는지 어떻게 하냐 모른다라고 말할 것. 이 녹취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정리를 해보면 오촌 조카가 본인 스스로 나 조국 장관이랑 연관성이 없어, 연결고리 하나도 없어라는 걸 계속 강조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좀 의심스럽거든요. 그 녹취나 이런 거 일부분만 봐서는 전체적 맥락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앞서서 봤던 녹취도 그렇고 지금 현재 녹취도 그렇고 저것만 보면은 뭔가 이제 서로 뭐 말을 맞추려고 하는 정황이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오촌 조카 포함해서 그 사모펀드 관련한 그 이해관계자들이 뭔가 불법을 저지르고 그리고 부적절한 그런 행위가 있었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겠죠. 근데 여기서 현재까지 조국 장관과의 어떤 직접적인 관여나 조국 장관의 직접적인 책임 정도는 드러난 것이 없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녹취 자체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이건 저의 개인적인 짐작입니다만 그 조국 장관의 그 오촌 조카 조모 씨가 본인의 어떤 뭐 수사나 그런 걸 좀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최모 씨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다만 마치 조국 장관과 이야기를 했다는 듯이 조국 장관의 어떤 권위를 빌려서 최모 씨를 조금 더 설득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인즉슨 오촌 조카가 이 녹취록이 언젠가 공개될 줄 알고 조금 여러 가지 입을 맞추려고 했던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그 조모 씨가 오촌 조카가 최모 씨를 이제 뭔가 좀 설득을 하고 회유를 하려는데 내 생각은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알아서 조 장관이 이렇게 말할 거야. 마치 그 오촌 조카가 조 장관이랑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최모 씨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최모 씨가 그럼 장관이랑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라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좀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라는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녹취록도 검찰에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검사라는 직업은 뭔가 나오면 의구심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깔끔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자꾸 이제 왜 이랬을까라는 의구심에 남는 자꾸 것들이 나와서 이러는 건데 자 보세요. 국책 사업으로 2차 전지가 잘 되면 IFM이 돈 벌어요. 그게 잘 되면 거기 투자한 웰스CNT가 돈 벌어요. 그게 잘 되면 블루펀드가 돈 벌고 그럼 결국 조국 후보자의 가족이 돈을 벌게 됩니다. 결국은 2차 그러면 이제 그 구조를 이렇게 짠 거거든요. 조모 대표라는 사람이. 잘 짠 구조예요. 근데 주식하는 사람들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내가 종목을 잘 선정해서 내가 잘해서 돈을 번들지 아니면 어디서 좋은 정보를 들어서 하든지 둘 중 하나거든요. 이 조모 대표라는 사람이 야, 나라에서 2차 사업 할 것 같아. 이거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거기 투자해서 구조를 그렇게 짜가지고 돈을 확 벌 가능성을 만들어주면 그건 본인의 업적입니다. 잘 된 거예요. 굳이 그거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최 대표를 붙잡고 야 이거 나오지면 국책 사업인데 결국 다 다쳐란 말을 왜 했을까? 이게 그럼 본인이 정말 머릿속에서 야 2차 전지가 잘 될 것 같으니까 거기 투자하는 거로 구조를 짜자 이게 아니라 정말 오해를 살 수 있게 어디선가 무언가를 들어서 그 구조를 짰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돼서 최 대표에게 야 이거 나오면 우리 다 다쳐라는 말을 한 게 아닐까? 라는 의구심이 자꾸 제 머릿속에 드는데 진실은 검찰이 밝혀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겠죠. 예. 검찰은요, 이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와 투자사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오늘 어떤 부분 소명하실 건가요? 녹취록 나온 8월 말 이후에 조국 씨랑 연락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 두 사람의 구속 여부 뭐 뉴스 탑10 시간에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전보다는 조금 뒤가 아닐까 예상을 해봅니다. 허만수 부장 저하고 화면 보실까요? 그런데 이 녹취록이 어제 저녁부터 여러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자 조국 장관의 부인이 이런 얘기를 SNS에 썼어요. 예, 요즘 그 조국 장관 부인이 참 주장 많이 하는데요. 이 내용의 진위와 맥락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녹취록으로 인해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음을 강력하게 항의한다. 그리고 이게 녹취록이 또 어떻게 공개가 됐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제 그 반론을 이렇게 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녹취록으로는요, 그 최 대표가 이렇게 공개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검찰에서 유출됐다거나 뭐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그 피의자의 방어권도 중요하지만 이 조국 장관이라는 엄청난 공인 아닙니까? 이 공인의 비리 혐의의 어떤 진실이 뭐냐에 대한 이런 어떤 그 진실을 갖다가 이렇게 추구하는, 밝혀내는 이런 부분의 어떤 공익적 가치라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방어권은 물론 우리가 챙겨야 되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같이 봐야 되는 거고, 지금 정경심 교수나 이런 이분들의 어떤 주장이라고 하면은 본인의 방어권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본인이 마치 이제 피해자 행세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조국 장관 일가 수사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주목도 주목이지만 한쪽에서는 하정대 국장, 이게 법무부 장관의 아내가, 부인이 취임 이틀 만에 본인의 반론에 대해서 이렇게 SNS에 해명을 차례로 올리는 게 적절한가에 두고도 참 말들이 많습니다. 사실 뭐 범죄 혐의를 지금 현재 가지고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방어권을 행사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제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검찰의 압수수색에 앞서서 여러 가지 문서를 반출하기도 했고 또 컴퓨터를 빼내가기도 했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뭐 학생들의 수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이유를 대긴 했지만 그것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합리적인 건전한 상식으로 봤을 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기에 이제 페북에 자기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뭐 이제 이런 일 때문에 하면서 얘기를 하지만은 저 해명이 저는 일반 국민들한테 상식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지 않아요. 사실은 저렇게 하는 것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요, 대부분 상당히 검사를 화나게 만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일반적인 피의자들은 잘 안 합니다. 왜? 그거 하면은 나중에 가서 검사가 더 열심히 수사를 해가지고 더 많은 범죄 의혹을 찾아내거든요. 그래서 안 하는데, 어쨌든 조국 장관의 부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런 것들을 각오했기 때문에 아마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효과는 많지 않을 것 같다. 국민을 설득하거나 아니면 검찰한테 얘기하는 것조차도 둘 다 효과가 별로 없을 것으로 봅니다. 조만간 그럼 정경심 교수 소환이 되겠죠? 추석 그렇죠. 지나고 하는 겁니다. 지금 검찰 수사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가거든요. 특히 정경심 교수의 그 사문서 위조 부분과 관련해서는 거의 다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적어도 추석 연휴라든지 이런 때 다른 기자들도 좀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때를 통해서 아마 기자들 없을 때 소환 조사를 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조국 장관을 조금 더 배려해주는 검찰이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SNS에 목소리를 높인 정경심 교수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제 서울대학교로 떠나보겠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확인합니다. 복직 한 달여 만에 또 휴직계를 낸 조국 장관을 향해 서울대 내부에서도 이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앞서 조국 장관은 간담회에서 학생들의 수업권에 침해가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같이 한번 듣고 오실까요? 현행 법률과 서울대학교의 학칙에 따르게 되면 선출직 아닌 임명직 공무원은 휴직 제한이 연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법적인 제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가 장기간 휴직을 하게 되면 학생들의 수업권에 일정한 제약을 주게 됩니다. 나중에 정부와 학교와 상의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학생들의 수업권에 너무 과도한 침해가 있지 않도록 하는 문제를 논의해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이 학생들도 지금 뭐 청년 세대를 대표해서라기보다는 일단 본인들의 수업권 때문이라도
서울대 내부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큰데요. 허만섭 부장. 예. 근데 내년 6월까지 거칠 결정한다는데 6월을 콕 집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고요. 서울대 교수들도 좀 이렇게 회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야, 이거 휴직을 하는데 좀 심하지 않냐. 그래서 한 3년 정도까지만 이렇게 휴직을 좀 이렇게 허용해 주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조국 장관도 이런 부분에 이제 해서 이제 내년 6월까지가 아마 3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이제 결정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내년 6월까지 이제 공직을 마치고 6월에 돌아가겠다라는 그런 그 확정은 아니고요. 그렇게 할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달리 내년 6월까지 이제 서울대 교수직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공직에 예컨대 뭐 총선에 출마해서 국회의원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조국 장관이 이렇게 서울대 교수 자리를 오래 비움으로 해서 이것이 동료 그 교수라든지 학생들한테는 상당한 민폐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인이 이제 그 교수 자리를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형사법과 관련된 신규 교수를 채용할 수 없고, 그래서 심지어는 뭐 그 대학 쪽에서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뭐 교수 한 명이 뭐 학생들 100명 그 수강생을 받아서 이렇게 강의를 한다든지 해서 상당히 고충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보면 조국 장관이 상당히 그 대학 쪽에 모교 쪽에는 상당한 민폐를 끼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거 물론 화면 보시면 위법 아니에요. 뭐 상여금 받을 수 있고 월급 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조차 보도가 좀 크게 되면서 조국 장관이 또 한 번 문매를 맞는 건 아닌지. 하정대 국장. 사실 이제 40일 동안 근무를 했는데 8월 월급도 받고 9월 월급도 받아요. 거기다 이제 추석까지 했으니까 추석 상여금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생들은 근로장학금을 받아도 겨우 40만 원, 50만 원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거의 뭐 한 달에 월급만도 845만 원이었는데 추석 상여금은 월급의 60%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 다 합쳐놓으면은 지금 2천만 원이 넘는 돈인데 저걸 저렇게 받으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야, 40일 동안 하는 일도 거의 없었고 방학이어서, 그리고 새로운 또 학기가 시작돼서 강의를 시작한 것도 아니었는데 과연 저렇게 2천만 원 가까이 줘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게 과연 형평에 맞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규정상으로 줄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박준 변호사, 이게 조금 정확한 절대 비교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신인 과기부 장관인 최기영 장관은 일단 본인은 교수직을 물러났어요. 근데 그래서 좀 더 문제가 불거지는 건 아닌지요?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기영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64세거든요. 정년이 1년 남겨둔 상태예요. 장관직을 만약에 1년 이상 한다면 뭐 어쨌든 퇴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국 지금 법무부 장관은 나이가 좀 많이 어리다고 최기영 장관에 비해서, 그러기 때문에 막 같이 볼 수도 있지만 좀 그런 나이를 봤을 때는 달리 볼 여지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근데 일단은 본인은 확실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일단 총선, 정치할 뜻은 확실히 없다. 그런데 교수직은 정말 본인이 안고 가고 싶은 느낌도 이번 입장 발표에서 좀 드러나기도 하고요. 근데 뭐 사실은 사람이 이게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국 장관의 지금 호불호 이거 다 떠나서 정치는 아직 자기가 시도해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니까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건 뭐 인간의 본성상 당연한 거고, 어쨌든 본인이 직업인 조국이라고 할 때 교수로 살아온 기간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서울법대, 서울대 로스쿨 교수라는 거기에 대한 애착이 있는 거는 저는 뭐 인간 조국을 보면 그건 뭐 당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불거지고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이 얘기한 대로라면 내년 6월이 이제 3년 되는 거거든요. 그 전에 총선, 총선 출마하려면 2, 3월을 거취를 결정해야 되고, 그래서 내년 초에 어떤 형태로든지 조국 장관이 거취를 결정해야 될 거예요. 아예 그냥 총선을 출마해서 정치를 시작을 하든지, 아니면 6월에 정말 학교로 돌아가든지, 그게 아니고 만약에 대통령 임기 말까지 법무부 장관직에 수행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러면 본인이 약속한 대로 서울대학교 교수직은 사직을 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조국 장관 개인의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결정이 한번 내년 초쯤에 있기는 하겠네요. 근데 이제 서울대 이제 법학전문대학원 같은 경우는 교수가 한 8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법을 가르치는 조국 교수가 없더라도 아마 다른 사람이 가르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교수님들은 그냥 그런 학생만 있는 게 아니고 석사, 박사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자기 지도 교수가 없으면요, 논문이 연결이 안 돼요. 2, 3년 사이에 자기 박사 논문 써야 되는데 갑자기 교수가 3년 동안 없다? 그러면 그 인생 허비하는 거예요. 다른 교수가
그걸 지도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냥 학부생들의 어떤 수업권 침해, 이거는 작은 침해라면은 석박사생들의 어떤 수업권 침해는 큰 침해다. 자기 인생이 어떻게 쭉 흘러가는 데 있어서 도중에 중단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그런 측면에서 조국 교수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조국 장관께서. 근데 지금 서울대 말고 캠퍼스에서도 조금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저는 임명됐으면 촛불 집회는 어느 정도 잦아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허만섭 부장, 연세대학교도 촛불을 든다고 하는데 이게 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이제 연세대 한 졸업생이 그 조국 장관 임명을 이제 반대하는 이 촛불 집회에 그 불씨가 꺼지지 않고 이제 퍼지기를 희망한다면서 이제 촛불 집회를 이제 개최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한 상태인데요. 이 의견에 대해서는 이제 그 동조하는 의견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졸업생이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그 모양새가 그렇지 않느냐라고 해서 좀 반대하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것이 과연 정말 그 촛불 집회로 이렇게 실제로 열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긴 하지만 조국 장관이 비록 임명된 이후에 아무래도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임명을 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전통적으로 지지하는 쪽에서는 이게 뭔가 좀 결집이 되는 이런 현상은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 딸이 논문, 그 저명한 논문의 어떤 제일 저자를 조작해서 입시 부정에 가까운 이런 형태로 이렇게 명문학교에 입학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뭐 키스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인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작했다. 또 표창장을 조작했다. 이런 지금 굉장히 큰, 그리고 상당히 그 신뢰성 있는 그런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의 어떤 분노라든지 좌절감 이런 것은 쉽게 이렇게 해소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본인 교수직이든 캠퍼스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촛불 집회든 2030 청년층의 이제 거센 비난 여론을 조국 장관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국 장관이 오늘 공식 업무 이틀 만에 이 행사를 가졌습니다. 같이 화면 보시죠. 부모의 자산과 소득에 따라 주어지는 기회가 달라지고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다르며 태어날 때부터 삶이 결정되는 출발선이 다른 이 사회에 대해 청년들은 분노했습니다. 제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약속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꼭 얘기를 듣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오늘 주로 경청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하는 시간은 아니고요. 제가 우리 청년분들부터 얘기를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물리적 시간이 불가능했습니다. 장관이 되고 나서 이 청년층의 자리를 만들었는데, 박준 변호사님. 그렇죠. 본인이 이제 법무부 장관에서 여러 가지 뭐 조치를 다 취했지만 일단은 그것 말고도 합법 불법을 떠나서 사죄를 했습니다. 청년층은. 저 부분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번에 만났던 이 청년 단체는 원래 지난달 31일에 요청했던 단체고요. 뭐 그 당시에는 지금 임명이 될지 안 될지 그런 부분이 좀 애매했기 때문에 미루다가 첫 일정으로 잡은 거고, 이 자리에 가서 뭐 설득하거나 뭐 어떻게 다른 얘기를 하기보다는 다 들어주고, 또 특히 이 얘기를 했어요. 검의 잘못된 부분은 인정한다. 그 얘기를 하면서 뭐 청년층 달래는 게 공식 업무 중에 1호 업무가 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직과 관련해서 그리고 청년층과 관련해서 조국 장관 후폭풍을 짚어봤는데요. 저희도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오늘의 핵심 인물 뉴스의 중심에서 있는 조국 장관 얘기를 해봤습니다. 댓글도 들어왔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장관이 시키지 않았다면 장관 축하 선물을 주고 싶었나. 그 김호수 차관과 이 국장의 제안에 대해서 저렇게 분석하신 댓글도 있고요. 또 있습니까? 우직한 윤석열 총장이 흔들리냐? 예. 이제는 윤석열 총장의 시간이다. 검찰의 중립성 보장하라. 수사 개입하지 말라라는 댓글. 저런 얘기만 하시는 분들 많아요. 진보 보수의 싸움이 아니라 양심과 상식의 싸움인데 이것을 양극단으로 너무 정치권이 몰고 가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고요. 마지막입니까? 예. 학생들이 냉철하게 생각하고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촛불 집회든 뭐든 어쨌든 좀 더 학생들도 차분하게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시청자의 의견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갈 텐데요. 이제 조국 장관과 관련된 정치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제 같이 확인해 보시죠.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은 정치권의 추석 풍경까지 바꿔놨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끝이다. 서로의 진영 논리가 더 단단해진 겁니다. 추석 때 밀리면 끝장 뉴스탑 10이 뽑은 8입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예. 이 포스터 하나씩을 볼게요. 여당, 위대한 나라, 위대한 국민, 당당한 나라. 그런데 이 보수 야당에서는 조국 임명 카르텔 그리고 청년의 미래를 좀먹는 문재인 정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역대 추석 때 이래로 가장 양극단에 있는 포스터 그리고 정당들의 구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정치권에서 왜 추석, 또 설도 마찬가지예요. 설과 추석을 왜 중요하게 보냐면 지금 지방과 서울에 있는 분들이 한 곳에 모이잖아요. 서울에 모이든 지방에 모이든. 그러면 정말 팔도 각국의 이제 민심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괜히 친척끼리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나눈 다음에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그 민심이 조금 변하는 것들을 항상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추석 이후의 여론조사와 민심의 흐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런데 역대까지 사실은 추석 직전에 이 정도로 정치권에 메가 핫 이슈가 있었을까? 저는 2016년 있었네요. 2016년에 당시에 뭐 태블릿 PC 터지긴 전이지만 어쨌든 뭐 KG단 미래단 얘기가 조금씩 나오면서 그게 좀 있긴 하지만 그거를 제외하고는 역대 추석에 이 정도로 큰 이슈가 직전에 터진 것은 제가 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은 여기서 이 이슈를 점화시키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는 거죠. 지금 어찌됐든 간에 추석 전 여론조사를 보면 조국 장관 임명 찬성 반대가 조금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석 연휴를 지나고 이게 어떻게 될까? 조국 장관을 임명한 대통령의 행위가 잘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에 대한 여론조사 반드시 있을 거예요. 거기서 정말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정치권이 이 추석 민심을 잡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런데요, 어제였죠. 이현주 무소속 의원에 이어서 여성 의원들이 조국 반대 릴레이 삭발에 동참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범죄 피의자를 법무장관에 앉히면서 개혁을 입에 담는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요구합니다. 즉시 조국 장관을 해임하고 국민들께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조국과 그 일가를 둘러싼 모든 의혹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를 약속하십시오. 저렇게 박인숙 의원도 삭발에 동참을 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삭발식에서는 차마 웃지 못할 해프닝도 하나 있었습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화이팅! 김숙현! 화이팅! 조국! 화이팅! 자, 다시 한번 황 대표님 발표하고 조국 하면 물러가라 하십시오. 조국! 물러가라! 글쎄 잠깐의 착오일 수는 있고 저건 진짜 해프닝이라고 하는데 여성 의원들이 이렇게 릴레이 삭발에 동참하는 것도 저도 정치권에서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삭발을 여성 의원들이 하는 건 아주 초유의 사태인데요. 과연 얼마나 더 릴레이가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삭발을 하는 투쟁이 과연 올바른 투쟁 방식이냐 이런 또 의문점도 있고 해가지고 어쨌든 두 분은 어제 이제 이현주 의원에서 오늘은 이제 박인숙 의원까지 두 사람이 이렇게 삭발을 했는데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내부에 두 분 말고도 더 있죠. 더 있는데 과연 계속적으로 릴레이가 이어질 것인가? 그런데 제가 한번 취재해 본 바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국민들도 궁금해하는 게 나경원 대표가 과연 삭발할 것인가? 근데 제가 나경원 대표와 한번 통화를 해봤는데 잠시만요. 나경원 대표 통화하셔서 삭발하실 거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예, 물어봤죠. 예. 그랬더니 뭐라고 하십니까? 예, 그러니 삭발하지 않겠다고. 예. 이 투쟁 방식에 대해서 그렇게 찬성하지 않는 그런 반응을 보였고요. 지금 현재 이제 조국 조국 장관의 이런 일가 비리의 그런 범죄 혐의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수사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기소가 되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지 정치권에서 이거를 어떻게 하지 말라 한다고 해서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범죄 혐의도 안 나왔다 하면은 장관을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나오면은 어쩔 수 없이
뭐 그게 불구속 기소가 되든 아니면 구속 기소가 되든 장관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건 뭐 정치권의 어떤 뭐 투쟁하고 상관없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하정대 국장 취재 열정 참 대단하십니다. 왜냐하면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 시민으로부터 삭발을 권유받았기도 했기 때문이죠. 한번 영상 만나보실까요? 아니 인터뷰 좀. 건강을 네, 우리 머리 다 삭발합시다. 국민이 지금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일단 하정대 국장이 직접 물어봤는데 삭발 절대 안 하겠다고 했다니까 알겠습니다. 절대자까지는 안 했고요. 그냥 안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허만섭 부장, 이 여야의 대치가 결국은 윤석열 총장의 검찰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건 분명한데 자유한국당도 언제까지 국정조사 특검의 동력을 이끌고 갈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이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한국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국정조사와 특검의 어떤 문제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가 좀 같이 연동이 돼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요, 이인영 원내대표가 얘기하듯이 검찰 수사 결과 안 보고 국조 특검 얘기한다는 건 모순 아니냐, 이 얘기도 나름대로 일리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야당의 입장에서는 야당은 또 나름대로 선명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일단은 법률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제 도덕적인 문제에 있어서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박한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많은 여론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야당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이제 조국 후보를 이제 장관 임명시키는 건 못 막았지만 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이제 현 정부가 민심을 외면했다라는 이런 프레임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갖고 가기를 야당은 희망하기 때문에 그 하는 방편으로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변수는 뭐냐면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에 검찰 수사가 과연 이게 보면 압니다. 이제 왜냐하면 많은 의혹들이 이미 이렇게 공개돼 있고 이제 밥상이 차려졌기 때문에 검찰이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은 이것이 이제 수사 무마로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철저하게 파헤치느냐 들어가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의 어떤 수사의 그 상황을 보면서 야당의 어떤 국조 특검 이 부분이 더 탄력을 받을지 아니면 이게 그냥 다시 정리가 될지 이렇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추석 연휴에 밀리면 끝장이다. 오늘 공고해지는 정치권의 진영 논리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제 뉴스탑10 마지막 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Oh yeah. What happens when your daughter wears shorts? 오늘 뉴스탑10 여기까지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